인생에는 때때로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준비한 듯한 순간들이 있다. 계획에도 없던 만남, 지도에는 없는 우회로.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여느 날 아침 자신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혹시 당신도 운명이 조용히 말을 건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작은 선의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던 그 순간, 사실은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경상북도 구미 근처, 남한과 북쪽 국경을 잇는 물류도로를 따라 37해를 트럭 운전사로 살아온 김상우 씨는 그날도 이른 새벽 익숙한 길을 따라 경남 양산에서 농산물을 실어 서울까지 운송하는 일정이었다. 그에게 이 루트는 낯설지 않았다. 도로의 굽이, 주유소의 커피맛, 단속 구간, 모든 것이 손바닥 위에 놓인 듯했다. 해가 막 떠오르며 아스팔트를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그 시간, 그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켜고 붉은색 트럭을 몰고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경북 상주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한 남자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걷는 사람은 흔한 일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는 무언가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낡은 청바지, 흰 셔츠, 베이지색 모자, 어깨엔 배낭 하나. 그는 히치하이킹을 하지도 않았고 급한 듯 하지도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김상우 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창문을 내리고 외쳤다. 형님, 서울 가요. 남자는 조용히 다가오더니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럭에 올라탄 남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았다. 김상우 씨는 스스로도 의아했다. 회사에서도 권하지 않고 그 역시 이런 낯선 사람을 태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왠지 이 남자에게선 이상할 만큼의 안정감이 느껴졌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물었다. 저는 예수라고 합니다. 그 대답에 김상우 씨는 어이없이 웃었다. 정말요? 이름이 예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어디까지 가세요? 운전사님이 가는 길까지요. 그 모호한 답변에 조금 당황했지만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차 안에는 트럭 엔진 소리, 가끔씩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만이 조용히 배경을 채웠다. 고요한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지 않은 침묵 속을 함께 달렸다. 점심 무렵, 햇살이 트럭 유리창을 뜨겁게 비추기 시작했을 무렵, 예수 씨는 가끔씩 김상우 씨에게 질문을 건넸다. 결혼은 하셨어요? 자녀는 있으세요? 운전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길은요? 그의 말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마치 진심으로 그 답이 궁금한 듯한 눈빛이었다. 김상우 씨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떠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도 드문드문하고요. 밤길을 달릴 땐 라디오 말고는 친구가 없어요. 괜히 사는 게 뭔가 허전하고 쓸쓸하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스스로 놀랐다. 처음 만난 이에게 이런 깊은 속마음을 말하다니. 예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판단하지도 위로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였다. 한참 후 예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분은 아직도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힘들 때마다, 다시 길을 나서기로 결심할 때마다 그분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 그분도 아버지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상우 씨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알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둘은 말없이 도로를 달렸다. 경기도 안산 근처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 씨가 말했다. 물 한 병만 괜찮을까요? 김상우 씨는 물 2병과 간단한 과자도 함께 사서 돌아왔다. 그런데 트럭 안에 그가 없었다. 화장실도 편의점도 주변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누구도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좌석으로 돌아온 김상우 씨는 거기서 작은 목각 십자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십자가에는 조용히 새겨진 글귀가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김상우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이후 김상우 씨는 예전처럼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예수 씨와의 만남은 그에게 어떤 조용한 불꽃을 남겼다. 그는 더 자주 듣고 더 오래 바라보며 말은 줄여갔다. 운전석 옆 글로브 박스에는 검은색 가죽 노트 한 권이 생겼다. 그 안에는 날짜도 순서도 없는 글들이 담겼다. 단어 몇 개, 문장 하나, 어쩌면 그냥 감정의 단편. 누군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상우 씨에게 그것은 치유였다. 그가 다음으로 맡은 화물은 광주에서 출발해 대구까지 가는 비교적 가벼운 일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어느 날 경북 청도 근처에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던 중 도로 한쪽에 고장이 난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소형 승용차. 앞 보닛이 열려 있었고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아무 일도 아닌 듯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트럭을 멈추고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여성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다. 라디에이터가 과열됐나 봐요.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30 정도. 어깨에는 작은 가방, 목에는 은색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차 뒷좌석엔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창문을 통해 김상우 씨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김상우예요. 그가 손을 내밀자 여성이 받았다. 저는 민지,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윤호예요. 김상우 씨는 자신의 트럭에 비치된 물과 간단한 공구를 사용해 차를 응급 조치할 수 있었다. 근처 정비소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따라가 드릴게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민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주행 중 민지는 자신이 강원도 원주에서 어머니를 돌보다가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 차 고장까지 겹쳐 더 이상한 여유가 없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수리기사님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했다. 그 사이 김상우 씨는 근처 식당으로 민지와 윤호를 데리고 갔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윤호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도 아들 있어요?
김상우 씨는 목이 메었다. 잠시 침을 삼킨 뒤 대답했다. 응, 아들이 하나 있어. 이름은 은호야. 예전엔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따로 지내. 와요. 서로 오랫동안 말을 안 했거든. 이제 다시 이야기하려고 노력 중이야. 민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그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다. 정비가 끝나고 트럭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는 김상우 씨에게 작은 수첩 하나를 건넸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중요한 걸 적으라고 했는데 전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분명 뭘 써야 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녀는 수첩을 그의 손에 쥐어주고 떠났다. 김상우 씨는 그 뒷모습을 긴 시간 바라보다 노트를 조심히 펼쳤다. 빈 페이지들. 하지만 왠지 그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쓰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 뒤, 그는 강원도 정선에서 남쪽의 해남으로 향하는 일정을 맡게 되었다. 이번엔 특별한 화물이 있었다. 산골마을 보건소로 가는 의약품 상자. 국도는 비포장 구간이 많았고 굽이진 상일과 안개가 겹쳐 어려운 길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큰 바위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살펴보던 순간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나무 지팡이를 짚은 노인, 오랜 세월을 산 듯한 인상.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쪽 길 더 가면 안 됩니다. 노인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길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 약들은 꼭 보건소에 전달해야 하는데.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지도에는 안 나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만 아는 길입니다. 제가 앞장설게요. 그렇게 노인은 트럭 앞을 걷기 시작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는 길. 위험했지만 그는 단단하게 걸었다. 거의 1시간이 지나 넓은 공터가 나타났고 트럭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감사의 인사를 하려 트럭에서 내렸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숲속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건 또 뭐지? 보건소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 약 덕분에 오늘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위험한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김상우 씨는 민지에게 받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이들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보낸 존재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 모두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겐 길 위의 사자실자일지도 모른다. 수첩을 덮으려던 순간 마지막 페이지쯤에 누군가 그려놓은 듯한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감고 미소 짓고 있는 예수 씨의 얼굴. 그 뒤로 이어지는 끝없는 도로.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만남이 시작이었구나. 그날 이후 김상우 씨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정해진 루트, 빠른 시간, 최적의 연료 소비가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도에 없는 길, 구불구불하고 낯선 오지기를 일부러 선택하곤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뭘 찾고 있는 걸까? 어쩌면 누군가를, 아니면 그동안 잊고 지낸 나 자신을. 어느 날 충청남도 태안 근처 작은 해안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은 가까이서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급히 가까운 마을로 피신한 그는 지붕이 금속판으로 된 오래된 정비소를 발견했다. 거기서 작은 키에 거칠어진 손, 쉰 듯한 목소리를 가진 한 정비공을 만났다. 비피하러 왔어요. 그는 웃으며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상구 씨는 깊게 인사했다. 아버지가 멕시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선 보기 드물죠. 정비공은 말끝을 흐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릴 적 아버지가 떠났고 40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가끔 저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죠. 그 말에 김상우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은호도 나를 그리 생각했을까. 정비공은 차 수리를 마친 뒤 조그만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작은 성 크리스토퍼, 여행자의 수호성인의 메달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에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가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 그 메달은 트럭의 룸미러에 걸려 조용히 흔들리며 시간을 재는 시계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며칠 후 김상우 씨는 남미 지역에서의 특별 운송 일정을 맡았다. 목적지는 아르헨티나 살타 지방. 황량한 고원지대와 바람이 매서운 곳. 그는 넓은 평원을 달리다 도로 옆에 서 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무릎까지 오는 전통 모직 판초,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처럼 전혀 낯설지 않았다. 어디 가세요? 상구 씨가 창문을 열고 물었다. 노인은 잠시 웃은 뒤 조용히 대답했다. 자네가 가는 곳으로. 트럭에 올라탄 노인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중간중간 기도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작은 마을 카치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내리며 말했다. 길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 하지만 그가 앉았던 자리엔 종이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당신과 걷는 이들 모두가 길을 잃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당신에게 길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나는 그저 화물을 나르는 운전사였을 뿐인데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걸까. 며칠 뒤 그는 아르헨티나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다. 돌아가야 할 곳이 마침내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은회계 가자. 더는 늦기 전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쪽지를 꺼내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익숙하지만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 은호야 나야. 아베오지야.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었다.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끊을까 고민했지만 그때 미세하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전화하시네요. 많이 늦었지. 하지만 나 지금 정말 보고 싶다. 이번엔 진심이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참의 침묵 후 은호는 말했다. 저 지금 전주에 있어요. 오신다면 기다릴게요. 그 말에 김상우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돌아가는 거구나. 며칠 뒤 그는 전주에 도착했다. 어느 작은 골목길.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상우 씨를 보고 눈이 커졌다. 혹시 김은호 씨 아버지세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빵 냄새와 간 내린 커피향.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 거실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앙에 은호가 앉아 있었다. 수염이 나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있었다. 은호야.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은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를 꼭 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따뜻한 포옹 하나면 충분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서 잠들었다. 주머니 속에는 성 크리스토퍼 메달, 대시보드 위에는 하얀 꽃 한 송이, 손목에는 붉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다. 모두 길 위에서 만난 이들이 그에게 남긴 것. 새벽녘,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하늘의 별 없는 평온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한 고리를 닫고 다음 고리를 열었다는 걸 느꼈다. 며칠간 전주에 머문 김상우 씨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고 낯선 것이었는지 새삼 느꼈다. 아들 은호와의 시간은 쉽지 않았다. 서로에겐 오랜 시간의 침묵과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묵 사이사이에서 천천히 다리를 놓아가기 시작했다. 은호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하나. 5살, 곱슬머리에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처음 만난 날, 하나는 상우 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트럭 몰아요? 응, 할아버지는 아주 큰 트럭 운전해. 그럼 나도 태워줘요. 그날 오후, 상우 씨는 은호, 하나와 함께 트럭을 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은호는 옆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하나는 운전대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부릉부릉 하며 웃었다. 상우 씨는 운전하면서도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졌다.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는 중이구나. 며칠 뒤 그는 다시 길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남쪽 부산 쪽으로 향하는 일정이었다. 하나가 출발하기 전 알록달록한 단추와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다. 이거 나랑 같이 있는 거야. 잊지 말고 또 놀러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잊지 않을게. 경북 문경 쪽 국도를 달리던 중 한 여성이 길게 서 있었다. 임신한 듯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고 양손으로 뭔가 간절하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트럭을 세우고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저 엄마 집에 가는 길인데 버스비도 없고 배가 자꾸 당겨서요. 그녀의 이름은 영희였고 막달을 앞둔 상태였다. 그는 그녀를 트럭에 태우고 근처 병원까지 데려갔다.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시작되었고 김상우 씨는 분만실 밖에서 밤새 손을 모은 채 기다렸다. 새벽녘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간호사가 나와 말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해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누군가 내게도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그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한밤중 울산 외곽에서 고장난 차 안에서 떨고 있던 가족, 폭우로 고립된 마을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러 갔다가 아이들에게 우산을 나눠주던 시간, 그리고 부산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20살 청년을 트럭에 태워 하룻밤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닦아주던 날, 각 만남은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흔적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밤, 경기도 파주 근처 국도를 달리던 중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배낭을 맨 청년,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는 속도를 줄이고 창문을 열었다. 어디 가니? 청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형이 가는 곳으로요. 트럭에 오른 청년은 차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이름은 예수예요. 그 말에 김상우 씨는 숨을 멈춘 듯 손에 땀이 맺혔다. 그 음성, 그 눈빛,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청년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어떤 사람에겐 기적이 될 수 있어요. 길을 멈춘다는 건 곧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일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상우 씨는 자신이 해왔던 모든 여정이 의미를 가진 것임을 깨달았다. 이윽고 작은 시골 삼거리에서 예수 씨는 트럭에서 내리며 말했다. 형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김상우 씨는 한참 동안 트럭 안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다음 날 그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던 중 작은 소년 하나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허름한 옷, 너무 큰 신발, 배고프니? 그가 묻자 소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년에게 따뜻한 국밥과 사이다를 건넸다. 이름은 준호. 부모님은 없었고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며칠 동안 김상우 씨와 함께 트럭에 탑승했다. 트럭 뒷자리에서 조용히 자고 주유소에서 따라다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두 손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준호에게 물었다. 나중에 뭐 되고 싶어?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할아버지처럼 사람 도와주는 트럭 운전사요. 그 말에 김상우 씨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넌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다. 며칠 동안 준호와 함께 도로를 달리던 어느 날, 김상우 씨는 그를 데려갈 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아이에게는 지붕과 따뜻한 이불, 그리고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보호시설을 찾아갔다. 시설을 운영하던 원장은 강단 있는 목소리에 따뜻한 눈을 가진 분이었다. 상우 씨는 준호의 이야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원장은 잠시 눈을 감고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여긴 잘 맞을 거예요. 여기선 아이들을 숫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사람으로 대해요. 준호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방 안에 놓인 책과 장난감, 그리고 매일 새끼 나오는 식사를 보고는 작게 웃기 시작했다. 떠나는 날, 상우 씨는 손목에서 붉은 실팔찌를 풀어 준호에게 건넸다. 이건 길 위에서 누가 나에게 준 거야. 이 팔찌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조용히 끄덕이며 그를 꼭 안았다. 트럭으로 돌아온 김상우 씨는 운전석 앞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민지가 준 수첩, 하얀 꽃, 하나가 만든 단추 목걸이, 성 크리스토퍼 메달, 그리고 이제 준호에게서 떠나보낸 팔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젠 그냥 운전사가 아니구나. 나는 길 위에서 무언가를 전하고 있구나. 며칠 뒤, 그는 경북 영주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트럭을 세웠다. 그때 멀리서 잔잔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 작은 성당에서 예배가 막 끝나려던 참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도는 10명 남짓. 신부님은 길 위를 걷는 이들, 방황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 중년 여성이 그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여기 사람 아니시죠?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분들이 때론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빛을 비추고 가요. 그리고는 작은 추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거, 어디를 가든 이 빛을 간직하세요. 어둠이 있다면 당신의 걸음이 빛이 될 겁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 초를 도구함에 조심스레 넣었다. 왜인지 모르지만 이 불은 언젠가 꼭 필요할 것 같아. 며칠 뒤, 그는 전라도 광주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떠났다. 산길과 해안도로를 오가며 그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강원도 정선 근처에서 도로 한쪽에 차량이 고장 나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옆에는 두 아이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트럭을 세우고 다가가자 여성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가는 길인데 차가 멈췄어요.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김상우 씨는 차를 살펴보더니 단순한 연결 부위 문제임을 발견하고 도구를 꺼내 수리해 주었다. 차가 다시 작동되자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 보낸 사람 같아요. 어디까지 가시나요? 고성이에요. 저도 그쪽으로 갑니다. 혹시 또 차가 멈출지 모르니 뒤에서 따라갈게요. 그렇게 두 대의 차는 짧은 카라반처럼 함께 도로를 달렸다. 고성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먼저 내렸고 어머니를 아는 여성은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잠시 후 백발의 어르신이 나와 김상우 씨에게 다가왔다. 딸이 당신 덕에 무사히 왔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커피향, 어르신의 조용한 말투, 그리고 그의 부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어떤 때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우리를 하루 더 살게 해요. 그 말에 김상우 씨는 조용히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그는 꿈을 꾸었다. 긴 도로 위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길 양옆에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민지, 윤호, 은호, 하나, 준호,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예수 씨가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지요. 당신도 누군가에겐 기적이란 걸. 잠에서 깬 그는 눈가가 축축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불빛 하나가 가슴속에 계속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김상우 씨는 충북 단양에서 전남 여수로 향하는 운송 일정을 맡았다. 무거운 화물은 아니었지만 길은 멀고 굽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빨리 가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신 어디서 누구를 만날까 그 생각이 더 앞섰다. 전북 남원 부근의 한 국도에서 잠시 쉬려고 휴게소에 들른 그날 오후 벤치에 앉아 기타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곁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얇은 담요에 쌓여 자고 있었다. 기타는 줄이 끊어져 있었고 여성은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전주에서 여수까지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요. 기타는요. 노래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부러졌어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노래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연, 아이 이름은 예림이었다. 김상우 씨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제 타세요. 여수까지 가는 길이니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트럭 앞자리에 조용히 올랐다. 여정 내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저는 약초를 캐며 자랐어요. 책은 없었지만 신문지로 글자를 익혔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상우 씨는 그녀 안에서 자신의 아들 은호를 떠올렸다. 무언가를 이겨내고 있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녀는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근처 작은 악기점에 들러 새 기타 하나를 사서 그녀에게 건넸다.
음악은 아이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계속 노래해 주세요.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트럭은 다시 남쪽으로 향했고 경남 합천 근처의 산중 작은 마을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그는 또 다시 그 존재를 느꼈다. 조용한 바람,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예수씨.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다. 이번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건 시험인가요? 예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기회예요. 당신이 사람으로서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 그 말에 김상우 씨는 고개를 떨궜다. 눈을 떴을 땐 조수석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따뜻했다. 그는 다시 경북 울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폭우로 고립된 마을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치 영웅처럼 방였다. 이 음식과 약 덕분에 아이들이 며칠 더 건강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한 건 그저 도착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는 도착,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짧게 적었다. 도착하는 것.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기적이 된다면 그건 이미 내가 길 위에 있어야 할 이유다. 그리고 민지가 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더 남겼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정을 계속하던 어느 날, 김상우 씨는 전라북도 정읍 근처 국도에서 한 무리의 순례자들을 만났다. 맨발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며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트럭을 천천히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물 좀 드릴까요? 그중 백발의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바퀴로 걷는 순례자 같군요. 그 말에 김상우 씨는 처음으로 운전이 아닌 순례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전북 고창에서 폭우가 내리자 그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여인숙에 묵게 되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 그는 여인숙 옆 작은 성당에 들어갔다. 성당은 조용했고 천장에는 먼지가 쌓인 전등만 하나 켜져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예수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아니라 길 위를 걷는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지팡이를 들고 먼지로 가득한 발,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순간 김상우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그도 길 위를 걸었던 존재였지. 그는 조심스럽게 며칠 전 성당에서 받은 작은 촛불을 꺼내 제단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짧게 중얼거렸다. 길을 걷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꿈을 꾸었다. 누구도 아닌 자신이 길 위를 걷고 있는 모습, 비도 아니고 안개도 아닌 맑은 하늘 아래 조용히 빛나는 도로. 그 꿈은 불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그는 강원도 평창에서 경북 경주로 향하던 길에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기타를 든 한 여성이 아픈 아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다. 여성은 지친 눈빛으로 말했다.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아이가 열이 나고 있어요. 돈도 교통도 없어요. 그는 말없이 트럭 문을 열어 그녀와 아이를 태웠다. 근처 병원에 도착하자 아이의 열은 이미 많이 올랐고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다.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 이름은 소망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주셨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길 위에서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그저 멈췄을 뿐입니다. 그는 병원 근처 악기점에서 새 기타를 하나 사서 그녀에게 건넸다. 아이 옆에서 계속 노래 불러주세요. 그건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여성은 말없이 기타를 껴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그는 민지에게 받은 검은 노트에 마지막 남은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그가 적은 적 없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적은 누군가가 큰 것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멈춤 하나가 누군가의 전부가 될 때 일어난다. 그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이렇게 썼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 멈추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상우 씨는 다시 북쪽을 향해 운전대를 돌렸다. 이번엔 어떤 화물도 없었다. 종이 한 장 없는 빈 운송장. 대신 그가 싣고 있는 것은 사명이었다. 충청북도를 지나며 그는 다시금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민지, 윤호, 은호, 하나, 준호, 서연, 예림. 그리고 이름도 없이 스쳐간 수많은 얼굴들. 그들은 모두 그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들이었다. 경기도 하남 근처 해질 무렵의 국도. 그는 도로 한편에 종이로 만든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태워줄까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청년의 이름은 도연. 집은 강릉이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저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트럭 안엔 라디오 소리와 도연의 낮은 숨소리만이 울렸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공유되는 고요함이었다. 어느 순간 도연이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운전하세요? 이렇게 멀고 힘들고 고독한 길을요. 김상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예전엔 돈을 벌기 위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운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멈추기 위해 운전합니다. 그 말에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혹시 믿으세요? 신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도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종교는 없지만 길 위에서 분명 누군가의 숨결을 느낀 적은 많아요. 그 존재는 강요하지도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저 기억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트럭 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적기 시작했다. 민지에게 받은 검은 노트. 마지막 장이 끝났기에 이번엔 새 수첩을 꺼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멈춤의 기록. 그 안엔 이런 문장들이 적혔다.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지만 나는 한 번쯤 멈춰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닌 들어주는 귀였다. 아이들이 웃는 얼굴은 어떤 고속도로보다 더 값진 목적지다. 그들이 남긴 것은 선물이 아니라 내 안의 길을 찾는 지도였다. 며칠 뒤 강릉에 도착한 도연을 내려주고 그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이젠 지도가 없어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그는 차로 돌아왔다. 그런데 조수석 위에 한 장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둔 것인지, 언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 그 글씨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상구 씨, 당신은 멈추는 법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엔 그저 지나쳐도 되는 풍경이 많지만 그 풍경 속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멈춘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드림. 그는 한참을 그 메모를 바라보다 작은 웃음을 지었다. 트럭 앞 유리창 너머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다시 도로 위로 천천히 나아갔다. 트럭 앞 유리창 한편엔 늘 함께였던 작은 것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성 크리스토퍼 메달, 하얀 꽃, 단추로 만든 목걸이, 준에게서 받은 팔찌, 서연의 기타 조각, 그리고 예수의 메모. 이젠 그것들이 장식품이 아닌 삶의 길잡이였다. 김상우 씨는 더 이상 길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길이 있는 한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